처막 끝에 메주를 달던 할머니를 찾아온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좌판 위에 놓인 고무신 한 켤레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 그 광경을 말없이 노려보는 눈이 하나 있었죠. 고무신 안쪽에 숨겨진 비밀이 50년을 건너 터져나오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상도 산골에 장이 서는 날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할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떼고 손마디가 굵고 검버섯이 낀 두 손으로 콩을 삶아 메주를 빚고 볕이 드는 처막 끝에 새끼줄로 하나씩 달아매는 것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빚어진 메주 덩어리들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는 모습은 이 마을에서 수십 년째 이어져 온 아침 풍경이었고, 할머니 없는 장날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은 옥순이었고 나이는 71였습니다. 허리는 나처럼 굽었고 걸음은 느렸지만 메주를 다는 손만큼은 여전히 정확하고 단단했습니다. 장터 가장 안쪽 기둥에 페인트가 반쯤 벗겨진 낡은 좌판이 할머니 자리였는데, 항아리 서너 개와 된장 봉지가 가지런히 놓인 그 한쪽에는 언제나 고무신 한 켤레가 반듯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장터 단골들은 그 고무신을 오래전부터 봐왔지만 그게 파는 물건인지 아닌지조차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어보기가 왠지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그 고무신 곁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말없이 알려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장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장터 입구 쪽에서 검은 세단이 2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며 들어서는 순간 좌판을 펼치던 상인들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양복 차림의 사내들이었는데 서류 가방을 들고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마을 구석구석을 훑는 품새가 영락없이 도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청안그룹 개발기획팀이었습니다. 이 일대 산자락 전체를 밀어내고 대형 리조트를 짓겠다는 계획이 본사에서 이미 결재까지 난 상태였고, 그들이 내려온 건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팀장 민주는 30 중반의 나이에 굵직한 개발 프로젝트를 몇 건 진두지휘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늘 빠르고 단호했고 감상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민준이 지도와 현장을 번갈아 보며 장터를 걷는데 뒤따르던 팀원 하나가 할머니 좌판 앞에서 혀를 찼습니다. 이 자리도 다 걷어내야 하는데 저런 어르신들이 제일 문제예요. 보상금 쥐어줘도 안 나간다고 버티거든요. 그 말이 할머니 귀에 닿았을 텐데도 할머니는 고개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메주 덩어리를 손바닥으로 꼭꼭 눌러가며 모양을 잡을 뿐이었죠. 팀원은 아랑곳 없이 좌판 앞을 지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곧 다 개발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짐 싸시고 보상 절차 밟으셔야 해요. 마치 알아듣지 못할 사람한테 말하듯 느리고 크게 말하는 그 태도에는 이 자리에 수십 년을 앉아온 사람을 향한 존중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습니다. 50년 된 좌판이 서류 한 장 앞에서는 그냥 치워야 할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듯이 말이죠. 할머니는 그래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욕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메주를 뒤집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팀원을 머쓱하게 만들었는지 그는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준이 걸음을 멈춘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팀원의 말을 듣고 멈춘 것도 아니었고 된장 냄새에 이끌린 것도 아니었는데 발이 그냥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좌판 한쪽으로 향했고 고무신에 가 닿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팔려고 내놓은 물건치고는 너무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된장이나 메주랑은 영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몸을 굽혀 고무신을 집어들었습니다. 겉은 깨끗한데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그러나 또렷하게 청한 두 글자였습니다. 민준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청한그룹. 자신이 몸담고 있는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창업주가 직접 지은 이름이 경상도 산골 장터 된장 파는 할머니. 좌판 위 낡은 고무신 안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했고 설명이 되지 않으니 지나치기도 어려웠습니다. 민주는 잠시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시선 하나 주지 않은 채 메주를 만지고 있었는데 그 손끝이 수십 년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민주는 고무신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내 안쪽 글씨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전송했습니다. 설명 없이 사진 한 장만. 회장 재하가 그 사진을 받은 건 서울 본사 집무실에서였습니다. 52살 청한그룹 2대 회장. 냉철하고 빈틈없다는 평을 듣는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어딘가 단단하게 잠긴 문이 있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뒤에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가족에게조차 사업 이야기 외에는 속을 열지 않았습니다. 재하는 아버지를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알고 보면 전혀 몰랐다는 걸 임종 직전에야 깨달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아들의 손을 잡으며 아버지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가쁜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경상도 어딘가에 내가 진 빚이 있다. 된장 냄새 나는 집 헛간에서 날 살린 형수님. 꼭 갚아라. 이름도 주소도 마을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아버지는 눈을 감았고 재하는 그 말 한마디를 5년째 가슴 안에 매달고 살아왔습니다. 단서가 없었습니다. 경상도 어딘가 된장 냄새, 헛간. 그것만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풀어 수소문도 해봤지만 수십 년 전 일이라 아는 사람이 없었고 사업 초창기 아버지의 행적을 기억하는 이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하도 그 빈 이야기를 마음 깊은 곳에 눌러두고 살아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보낸 사진 한 장이 그걸 단번에 끌어올렸습니다. 고무신 안쪽에 청한 두 글자. 재하는 사진을 확대해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고 이걸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걸 온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재하는 그날 오후 일정을 모두 비웠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차를 직접 몰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내려가는 내내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랐는데 임종 때 잡았던 그 손이 뼈만 남아 가볍고 차가웠던 그 손이 오늘따라 유독 선명했습니다. 경상도 산골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바람에 실려 된장 냄새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는데 재하는 그게 그냥 논 냄새인 줄 알면서도 잠깐 숨을 참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장터에 도착한 건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와 있었고 할머니는 아직 좌판을 정리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재하는 천천히 좌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양복 차림의 50대 남자가 된장 좌판 앞에 우두커니 서는 모습은 어딘가 어색했지만 재하는 그런 걸 의식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서울 가려던 청년을 도와주신 적 있으십니까? 할머니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메주 덩어리를 쥔 채로
굳은 것처럼 멈췄습니다. 장터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첫마디가 재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누군지. 재아가 굳었습니다. 할머니는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봤다고, 얼굴이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청한그룹 회장이 자신을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시면 왜 연락 한 번 안 하셨습니까? 할머니는 대답 대신 메주를 뒤집었습니다. 한참 뒤에 좌판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연락해요? 그 한마디 안에 5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서운함도 아닌 처음부터 아무것도 바란 것이 없었던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재아는 그 앞에서 입이 열리지 않았고 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터 저편에서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문 시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그 표정은 재아도 할머니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재아가 장터를 떠난 뒤에도 할머니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좌판이 메주 덩어리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먼 곳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눈을 감은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좌판을 정리하던 복례가 눈치를 보다 못해 말을 건넸지만 할머니는 짧게 괜찮다고만 하고는 항아리 뚜껑을 닫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복례는 50년 가까이 곁에 있으면서도 이 할머니 앞에서는 늘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속을 들키지 않는 사람.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건 해가 완전히 진 뒤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장작을 쌓아두고 처마 끝에 달아놓은 메주 덩어리들이 어둠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할머니는 불도 켜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숨을 고르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청년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헛간 문을 열었을 때 쓰러져 있던 그 뼈만 앙상한 얼굴이, 그리고 오늘 좌판 앞에 서 있던 50대 남자의 얼굴이 닮았습니다. 눈매가 닮았고 입을 다무는 방식이 닮았고 뭔가를 참고 있을 때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것까지 닮았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오늘처럼 실감난 날이 없었습니다. 5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22살 가시집온 새댁이던 옥순이 헛간 문을 열었을 때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한 청년이었는데 동상 직전이었고 사흘은 굶은 얼굴이었습니다. 남편 순만은 당장 내쫓으려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집안에 들이는 게 당연히 꺼림칙했고 살림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옥순이 막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내쫓느냐고, 사람이 먼저라고. 순만은 투덜댔지만 결국 물러섰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옥순이 옳다고 하면 틀린 법이 없었으니까요. 청년 이름은 도식이었습니다. 경상도 어딘가에서 올라온 무일푼 청년으로 서울에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몸이 먼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해진 점퍼 한 벌과 공책 한 권뿐이었는데 그 공책에는 사업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옥순이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글씨는 엉망이었지만 내용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 그냥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구체적인 그림이 있는 사람의 글이었습니다. 옥수는 그날부터 도식을 먹였습니다. 된장국, 보리밥. 쌀이 떨어지는 날에는 쌀을 팔아 고기를 사다 끓였습니다. 순만이 화를 냈습니다.
뭐하러 쌀까지 파냐고. 남의 식구 먹이다 우리가 굶겠다고. 옥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반드시 크게 될 사람이에요. 순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날 도식의 지게를 함께 들어줬습니다. 말로는 못 이기는 사람이 순만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 봄이 왔습니다. 도식이 떠나던 날 장터에서 고무신 한 켤레를 사다가 옥순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기 발보다 한 치수 큰 것을 사온 거였는데 멀리 가는 길에 발이 불편하면 안 된다며 신겨주려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머쓱해했습니다. 형수님 발이 더 작다고 웃으며 꼭 은혜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옥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밥 몇 끼가 무슨 은혜냐고. 잘 가라고. 도식은 꾸벅 절을 하고 마을 어귀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옥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린 고무신을 내려다봤습니다. 버리기가 아까웠습니다. 부엌 한쪽에 올려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도식은 성공했습니다. 아니, 성공이라는 말이 부족할 만큼 크게 됐습니다. 청한그룹, 건설, 유통, 호텔을 아우르는 대기업. 창업주 도식의 이름이 신문 일면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도식이 떠나고 20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옥순이 그 신문을 본 건 장터 생선 가게 아저씨가 생선을 싸온 신문지 사이에서였습니다. 구겨지고 비린내가 밴 신문이었는데 거기 실린 사진 속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청년이었습니다. 눈매가 같았고 입을 다무는 방식이 같았습니다. 옥수는 그 신문을 반듯하게 펴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순만한테 보여줬습니다. 순만이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연락할 거야?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염치로.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그 이름은 그 뒤로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수는 그의 장날부터 고무신을 하나 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265. 도식이 신던 사이즈였습니다. 발이 작았던 청년. 먼 길 가는데 신이 낡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한 치수 크게 사왔다가 맞지 않아 멋쩍어 하던 그 청년. 고무신을 좌판 한쪽에 올려두고 해가 바뀌면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복례가 처음 그걸 알아챈 건 한 10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왜 매년 새 고무신을 사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지나다 발이 불편할까봐. 복례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깊고 큰 마음이었는지 알았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재아가 그날 밤 집무실 불을 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에게서 받은 사진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고무신 안쪽에 청한 두 글자. 아버지가 지은 이름. 그 이름이 어떻게 저 산골 할머니 좌판에 있는 건지 설명이 되지 않으면서도 뭔가 설명이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주쳤던 할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누군지. 그 한마디를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걸까? 아니면 기다리지도 않았던 걸까? 내가 왜 연락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지 재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찾지 못한 사람을 자신이 찾은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찾아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아가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날 장터 저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본 시영이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난 뒤 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눈빛에 담긴 게 무엇인지는 그 차 안에 시영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한은 다시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전날 밤 집무실에서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나를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발걸음은 서울이 아니라 경상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보고도 없이 비서실에는 개인 일정이라고만 했습니다. 재하가 아무 예고 없이 일정을 비운 건 회장직에 오른 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차를 몰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어젯밤 할머니의 말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연락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슴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하다거나 서럽다거나 하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는 사람의 말이었고 그 말이 오히려 재하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니 할머니는 이미 좌판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메주를 빚어 처마에 달고 항아리 뚜껑을 닫고 된장 봉지를 가지런히 정렬하는 일을 혼자 다 끝낸 뒤였습니다. 재하가 좌판 앞에 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또 왔네요. 반기는 것도 아니고 내치는 것도 아닌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재하는 좌판 옆 나무 상자 위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임종 직전 들었던 그 말을 5년 동안 단서 하나 없이 찾아 헤맸던 이야기를 그리고 고무신 안쪽에서 청안이라는 글자를 발견한 순간 온몸이 굳어버린 이야기를 할머니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도 된장을 퍼담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하가 말을 마쳤을 때 할머니가 처음으로 손을 멈췄습니다. 된장 주걱을 항아리 안에 얹어두고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리고는 먼 데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힘들었나요? 재하는 그 질문이 의외였습니다. 창업주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힘들었냐고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년은 편안했다고 병원에서 가족이 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된장 주걱을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목이 메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안도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잘 됐는지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마지막이 편안했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복례가 장터 안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0년을 곁에서 보아온 사람이었고 할머니가 도식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문에서 얼굴을 알아봤다는 것도 매년 고무신을 사서 좌판에 올려뒀다는 것도 복례는 한참이 지나서야 눈치챈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0대 남자가 좌판 앞에 앉아 있는 걸 보니 뭔가 오래 막혔던 것이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례는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두 사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례가 재하 앞에 섰을 때 재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 사람이 할머니 곁을 오래 지킨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복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고무신 이야기였습니다. 50년 동안 매년 장날마다 남자 265 고무신을 하나씩 사서 좌판에 올려뒀다는 것, 해가 바뀌면 어김없이 새 것으로 바꿨다는 것, 그 이유를 물었을 때 할머니가 했던 말. 혹시 그 사람이 지나다 발이 불편할까봐. 재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이었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신문에서 얼굴을 알아보고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매년 고무신 한 켤레를 좌판에 올려뒀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지나다 발이 불편할까봐. 할머니는 복례가 그 말을 꺼내는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은 채 항아리 뚜껑을 닦았습니다. 재아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5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하셨습니까? 할머니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다 닫고 된장 봉지를 다시 가지런히 정렬하고 그러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면 된 거지. 내가 나타나면 짐이 되잖아요. 재아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짐? 그 청년이 석 달을 먹여 살린 사람이 50년을 고무신을 올려둔 사람이 자신이 나타나면 짐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게 재아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이 사람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라는 걸 단 2번의 만남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아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 연락해 개발 일정을 며칠 뒤로 미루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당황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재아는 장터 근처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 마을에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직 다 알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느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의 무게를 이제야 조금씩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된장 냄새 나는 집, 헛간에서 날 살린 형수님. 그게 이 할머니였다는 걸 확인했는데 그런데도 뭔가 더 있다는 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날 저녁 마을 이장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15년 전쯤 서울에서 내려온 중년 남자가 이 마을을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집을 수소문하며 돌아다니다가 막상 집 앞까지 갔는데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이장은 그게 누구였는지 몰랐고 특별히 기억해둔 것도 아니었는데 왜인지 그 뒷모습이 기억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서던 사람이었다고. 민준이 그 이야기를 듣고 멈췄습니다. 15년 전이면 창업주 도식이 사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민준은 그 사실을 재아에게 전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일단 메모해뒀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메모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는 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시영이 낮에 통화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짧은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확인됐다는 내용이었는데 시영은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엎어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재아가 그 할머니 앞에서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시영에게는 시간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아는 여관에서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었습니다. 경상도 산골의 새벽 공기가 차갑고 서늘하게 밀려들었는데 그 안에 메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여관에서 걸어서 5분 거리도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재아는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점퍼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터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고 상인들이 좌판을 펼치는 소리만 골목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재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처마 끝에 메주가 달린 할머니 집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쪼그려 앉아 장작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재아가 마당 입구에 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고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장작에 시선을 돌리며 불을 살폈습니다. 재아는 그걸 들어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마당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가마솥에 물이 오르기 시작하자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부엌 안으로 들어갔고 제아는 마당 한쪽 나무 의자에 걸터앉아 처마 끝 메주를 올려다봤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빚어진 메주 덩어리들이 새끼줄에 매달려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노랗게 뜬 곰팡이가 메주 겉면을 덮고 있었는데 된장이 되려면 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제아는 알면서도 그게 50년을 버텨온 이 할머니의 삶과 어딘가 닮아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낡고 굳어 보이는데 안에는 세월이 만든 깊은 것이 들어있는. 잠시 후 복례가 나타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할머니 집에 들르는 게 오래된 습관인 듯 대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어서다가 마당에 제아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제아와 눈이 마주치자 슬며시 마당 안으로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복례는 말이 많은 편이었고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그다지 주눅이 들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고무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다 한 게 아니라는 듯이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복례가 꺼낸 이야기는 영감 순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말수가 없고 무뚝뚝했지만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다고 할머니를 평생 말없이 지킨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영감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복례에게 부탁을 하나 남겼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네며 한 말이었습니다. 제아라는 사람이 오면 줘라. 복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아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 사람이 정말 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영감 말이니까 품고 있었습니다. 20년째였습니다. 제아가 굳었습니다. 20년. 영감이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았는지, 어떻게 자신이 올 거라는 걸 알았는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봉투였는데 겉에 볼펜으로 삐뚤빼뚤하게 쓰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아. 제아의 이름이었습니다. 제아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에 복례에게 물었습니다. 영감이 어떻게 이 이름을 알았냐고. 복례가 말했습니다. 영감이 신문을 꼼꼼히 읽는 사람이었다고 창업주 도식이 신문에 오르내리던 시절부터 기사를 챙겨봤다고 나중에 아들이 회장이 됐을 때 그 이름을 적어뒀다고 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말하지 않고 혼자서. 제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영감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가 매년 고무신을 사는 이유도 50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이유도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고 곁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올지도 모를 사람을 위해. 제아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영수증이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 서너 장. 쌀 한 말, 고기 두 근. 내용은 단순했지만 날짜가 50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도식이 할머니 집에 머물던 그 시절의 것이었습니다. 제아는 그 영수증을 들여다보다가 숨을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쌀을 팔아 고기를 사다 먹였다던 그 이야기의 증거가 이 낡은 영수증 안에 있었습니다. 영감이 그걸 50년 넘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게 제아로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는 편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는데 또박또박 정성껏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제아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글을 잘 몰라 짧게 씁니다. 도식이가 우리 헛간에 있던 석 달 옥순이가 쌀을 팔아 고기를 사줬습니다. 내가 화가 나서 뭐하러 그러냐 했더니 저 사람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반드시 크게 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옥순이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그게 늘 신기했습니다.
제아는 읽던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옥순이 말이 맞았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서 영감이 평생 아내를 어떻게 바라봐왔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자랑스러움도 아니고 흐뭇함도 아닌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쓴 한 문장이었습니다. 당신 말은 늘 맞았다는 평생을 그렇게 믿어온 사람의 글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그 청년이 마지막에 따뜻했으면 합니다. 옥순이 끓인 밥이 그 사람 몸에서 오래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제아는 그 대목에서 편지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년이 마지막에 따뜻했으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한 건 감사도 보상도 연락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마지막에 따뜻했으면 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아는 그 문장 앞에서 눈물이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는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아 씨, 어머니가 고무신을 50년 샀습니다. 한 번도 신는 사람 없이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당신이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 옥순이는 절대 말 안 할 테니까. 제아는 편지를 쥔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리가 먼저 나왔고 눈물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52살 재벌 회장이 경상도 산골 마당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가마솥 끓는 소리가 계속 났고 매주 냄새가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 문틈 사이로 마당을 한번 내다봤습니다. 제아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 문을 닫았습니다. 그 울음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제아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던 순간 봉투 안에 뭔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는데 편지 사이에 끼어 있어서 처음엔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꺼내 펼쳐보니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15년 전쯤 된 신문이었고 거기에 작게 동그라미가 쳐진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아는 그 기사 제목을 읽다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사는 창업주 도식의 경상도 지방 방문에 관한 짧은 단신이었습니다. 내용은 별게 아니었는데 동그라미 옆에 영감의 글씨로 짧게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단 3글자였습니다. 제아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왔다 갔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아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마을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왔다 갔다. 단 3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아는 그 3글자 앞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마을에 왔었다는 것, 할머니 집 앞까지 갔었다는 것, 그런데 문을 두드리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왜 돌아갔을까? 찾아오기까지 했으면서 왜 끝내 문을 열지 않았을까? 5년 동안 단서 하나 없이 찾아 헤맸던 그 빚을 정작 아버지 본인은 갚을 기회가 있었는데 스스로 놓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제아는 복례에게 물었습니다. 15년 전에 서울 사람이 이 마을에 온 것을 알고 있냐고. 복례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멀리서 봤는데 그 사람이 할머니 집 앞에 한참 서 있다가 돌아서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말하지 않았냐고 제아가 물었습니다. 복례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이 먼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할머니가 알면 더 힘들어할 것 같다고 했다고. 제아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한 바퀴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집 앞에 서 있었을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50년 전 헛간에서 살아난 청년이
대기업 회장이 되어 다시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담긴 것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를 통해 뭔가를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임종 직전 측근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 그게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아는 서울 법무팀에 연락했습니다. 창업주가 임종 전후로 개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 서류 작업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이 오는데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법무팀에서 확인한 내용은 창업주가 사망하기 약 석 달 전에 개인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인에게 전달할 서신과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실제로 전달됐는지 여부가 기록에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그 법무법인도 5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제아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전달됐는지 여부가 기록에 없다는 건 전달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아직 그 이야기를 제아에게 직접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아는 할머니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장터가 파하고 복례도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여 소반에 올려왔는데 제아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아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임종 직전 된장 냄새 나는 집이라고 했던 그 말이 이 냄새였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제아 앞에 반찬을 자꾸 밀어줬고 제아는 그게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제아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서류가 전달된 적 있냐고. 할머니가 밥상을 치우다 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받은 적 없다고. 제아가 민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문 시영 쪽을 파보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민준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시영이 창업주 사후 개인 서류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을 민준은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룹 내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오래된 직원들 사이에서는 시영이 창업주 말년에 뭔가를 챙겼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민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폐업한 법무법인의 전 직원들을 수소문했고 당시 그 법인에서 일했던 사무장을 이틀 만에 찾아냈습니다. 사무장은 처음에 말을 아꼈습니다. 오래된 일이고 자신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당시 서류 접수 기록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자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무장이 말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창업주가 의뢰한 서류는 분명히 작성됐고 수령인도 지정돼 있었습니다. 경상도 어딘가의 개인이었는데 주소까지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발송되기 직전 당시 창업주 측 관계자라고 밝힌 사람이 법인을 찾아와 서류 전달을 보류해달라고 했습니다. 창업주 본인의 의사라고 했습니다. 사무장은 그 말을 믿었고 서류는 그대로 보류됐습니다. 그 관계자가 누구였냐는 민준의 질문에 사무장이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룹 고문이라고 했다고. 민준은 전화를 끊고 제아에게 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제아는 보고를 듣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영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이 되니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한은 그날 밤 시영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서류가 보류된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서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폐업한 법인의 서류들은 통상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되는데 민준이 확인한 바로는 그 법인의 보관 서류 일부가 시영 측으로 넘어갔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정황이었지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한은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영이 그 서류를 갖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전하려 했던 것을 시영이 15년째 품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그 시각 서울에서 시영은 집 안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룹 안에 눈과 귀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봉투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손을 뻗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시영이 15년 전에 처음 읽었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다시 열어보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시영은 그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하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영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편지를 없애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처음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지금도 가슴 어딘가에 박혀서 빠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하가 서울로 올라온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곧 다시 오겠다고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배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마 끝 메주를 손으로 눌러보며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재하는 마당 입구에서 그 뒷모습을 한번 바라보다가 차에 올랐습니다. 올라오는 내내 시영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 것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지. 시영은 재하보다 6살 위였고 창업주의 전처 소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집에서 자란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룹 안에서는 오랫동안 같은 방향을 보고 일했습니다. 적어도 재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본사에 도착한 재하는 시영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불러들인 건 이 대화를 재하가 주도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영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재하는 책상 앞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영은 소파에 앉으며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경상도 출장은 잘 다녀왔냐고, 개발 일정이 밀리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냐고. 재하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서류를 형이 보류시킨 거 맞습니까? 시영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재하는 민준이 확보한 내용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폐업한 법무법인, 당시 사무장의 진술, 서류가 시영 측으로 넘어간 정황. 시영은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했고, 다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고, 마지막에는 그룹 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외부로 재산이 나가는 걸 막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재하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시영의 말이 끝나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룹 사정이 어려웠다면 왜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서류가 없어지지 않고 어딘가에 있는 겁니까? 시영이 굳었습니다. 재하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 그 서류 갖고 있지요. 침묵이 길었습니다. 시영은 소파에 앉은 채로 손가락으로 무릎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재하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영이 먼저 말을 해야 했습니다.
한참 뒤에 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고, 가져오겠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재한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영이 집무실에서 나간 뒤 재한은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형이 왜 그 서류를 막았는지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짐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가 문 앞에서 돌아선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영이 서류를 가져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낡은 봉투였는데 겉에 수령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상도 주소였고 이름은 옥순이었습니다. 재한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옥순, 할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이 이름을 쓴 것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15년 전에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을까지 찾아왔다가 문 앞에서 돌아서면서 이 봉투를 변호사에게 맡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직접 전달할 수 없었던 것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전하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재한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증된 서류였는데 내용은 창업주 명의의 토지 일부와 현금을 옥순에게 증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하의 시선을 더 오래 붙든 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뒤에 접혀 있던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였는데 창업주 도식이 직접 쓴 편지는 재하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말도 없는 사람이었고 글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쓴 편지였습니다. 재하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50년이 지났습니다. 찾고 싶었는데 이름을 몰랐습니다. 주소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늦게야 찾았습니다. 집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형수님이 웃고 있었습니다. 영감 어른과 마당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그 웃음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은 평생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나타나서 그 삶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섰습니다. 재하는 읽던 손이 멈췄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선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웃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50년만 했습니다. 늦었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형수님이 끓여준 된장국이, 형수님이 사준 고기가, 형수님이 해준 따뜻한 방이 내가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습니다. 이 서류는 감사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냥 50년 전 그 밥값입니다.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수님, 잘 사셨으면 합니다. 그게 내가 50년 동안 바란 전부입니다. 재하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이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게, 그래서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서면서도 이 편지를 남겼다는 게, 그런데 그게 15년 동안 전달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재하는 한참 뒤에 고개를 들고 시영을 바라봤습니다. 시영은 소파에 앉은 채 재하가 편지를 읽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하가 물었습니다. 이 편지 읽었습니까? 시영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하가 다시 물었습니다. 읽고도 왜 막았습니까? 시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창밖을 바라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자신한테는 한 번도 그런 눈빛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고. 그리고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아버지가 평생 진짜로 감사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재아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영이 막은 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눈빛이었습니다. 재아는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걸 이제라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영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아가 집무실 문을 열려는 순간 시영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재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손에 쥔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5년을 돌아온 편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이걸 할머니에게 전달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 안방 깊숙한 곳에 이미 또 다른 봉투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문 앞에서 돌아서며 문틈에 끼워두고 간 것을 할머니가 50년 동안 뜯지 않은 채 품고 있다는 것을,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재아가 경상도로 다시 내려온 건 서울을 떠난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봉투 하나만 손에 들고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아버지의 편지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문 앞에서 돌아서며 느꼈을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재아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감정,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다는 안도와 끝내 말을 건네지 못한다는 아픔이 뒤엉킨 감정. 아버지는 그걸 혼자 안고 차에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혼자 품고 있었을 겁니다. 장터에 도착하니 할머니는 좌판에 앉아 메주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달아놓은 메주들이 며칠 새 더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재아가 좌판 앞에 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아의 손에 들린 봉투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재아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아버지가 15년 전에 이 마을에 왔었다는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재아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집 앞까지 왔는데 할머니가 마당에서 웃고 있는 걸 보고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그러면서 변호사를 통해 이 봉투를 남겼다고.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메주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재아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깐 바라보다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있다고. 읽어드려도 되겠냐고. 할머니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아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50년이 지났습니다. 찾고 싶었는데 이름을 몰랐습니다. 주소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늦게야 찾았습니다. 집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형수님이 웃고 있었습니다. 영감 어른과 마당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그 웃음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은 평생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나타나서 그 삶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섰습니다. 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읽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50년 만에 씁니다. 늦었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형수님이 끓여준 된장국이, 형수님이 사준 고기가, 형수님이 해준 따뜻한 방이 내가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습니다. 이 서류는 감사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냥 50년 전 그 밥값입니다.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수님, 잘 사셨으면 합니다. 그게 내가 50년 동안 바란 전부입니다. 재아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장터가 조용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언제부터인가 손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재아도 할머니도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50년이었습니다. 억울함도 서운함도 다 사가버린 뒤에 남은 것, 그냥 그 사람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가 할머니의 손을 떨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아는 할머니가 어디 가는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좌판 뒤쪽에 놓아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누렇게 바랬고 봉투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뜯리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할머니가 그 봉투를 재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재아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기도 전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문틈에 끼워져 있었다고. 누가 두고 간 건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짐작은 했다고. 그런데 뜯지 않았다고. 재아가 굳었습니다. 이 봉투가 있었다는 걸 할머니가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뜯지 않은 채 품고 있었습니다. 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뜯지 않으셨냐고. 할머니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뜯는 순간 보고 싶어질 것 같아서. 그 한마디가 재아의 가슴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뜯는 순간 보고 싶어질 것 같아서. 50년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단 하나 무너질 것 같았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지는 것. 그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뜯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재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뜯어봐도 될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 재아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길지 않았습니다. 딱 2줄이었습니다. 재아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읽었습니다. 형수님, 웃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아는 그 2줄 앞에서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먼저 나왔고 눈물이 뒤따랐습니다. 52살 재벌 회장이 경상도 산골 장터 된장 좌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천천히 좌판 한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고무신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매년 사서 올려뒀던 바로 그 고무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고무신을 집어들고 재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재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발에 맞나 신어봐요. 재아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두 손으로 고무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었습니다. 할머니가 재아의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맞네. 그 두 글자였습니다. 재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년을 기다린 고무신이 지금 자신의 발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끝내 신지 못한 고무신이 아들의 발에서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고무신을 신은 채로 재아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복례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만이 아무 말 없이 좌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재아의 발에 신겨진 고무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50년이 그 눈빛 안에 있었습니다. 기다림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닌 그냥 다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무신을 신은 발로 땅을 딛는 느낌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깊게 오래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그 두 글자가 50년 묵은 것들을 한꺼번에 닫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아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아직 빨개져 있었지만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오래 막혔던 것이 뚫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5년 전에 남긴 말의 무게를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아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집 마당에 앉아 복례가 끓여온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재아 앞에 자꾸 반찬을 밀어줬고 재아는 그때마다 묵묵히 받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밥상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어릴 때 어딘가에서 이런 밥상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실제로는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재아는 그 감각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50년 전 이 집에서 받았던 밥상이 이런 것이었겠다 싶었습니다. 된장 냄새, 소박한 반찬, 말이 없어도 따뜻한 공기. 아버지가 임종 직전 된장 냄새 나는 집이라고 했던 건 집을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밥상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재아가 할머니에게 개발 계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마을 일대가 리조트 개발 예정 부지에 포함돼 있다는 것, 그게 자신이 처음 이 마을에 내려온 이유였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이 마을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잠깐 재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부탁한 거 아니에요. 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된장찌개에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재아 앞으로 밀어줄 뿐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재아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경상도 리조트 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를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이사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수백억이 들어간 프로젝트였습니다. 부지 매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고 설계까지 완료된
그 마을에는 50년 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룹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 사람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안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시영은 그 이사회가 끝난 다음 날 고문직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하가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시영은 사임서를 내면서 짧은 메모 한 장을 함께 남겼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전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아버지의 편지가 늦게 전달된 것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재하는 그 메모를 읽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시영이 틀렸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영도 그 나름의 방식으로 50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로 재하는 그게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해결되는 것들이 있고 그냥 시간이 지나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재하는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씩 경상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정리할 것이 있어서였고 다음에는 그냥 가고 싶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반기지도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면 밥을 줬습니다. 된장찌개, 보리밥, 묵은지. 재하는 그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이상하게 말이 줄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무언가를 결정하고 말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당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됐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메주 덩어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거나 가마솥 끓는 소리를 듣거나 할머니가 항아리 뚜껑을 닦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복례는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할머니 표정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달라졌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어딘가에 잠겨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웃음이 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먼 곳을 바라보며 혼자 있는 시간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복례는 그걸 보면서 영감순만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영감이 죽기 전에 봉투를 맡기면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재하 씨가 오면 우리 옥순이가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그때서야 진짜로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영감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한 할머니가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걸. 그래서 그 사람, 아들의 이름을 적어두고 봉투를 맡겼다는 걸. 말없는 사람의 가장 말없는 방식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재하가 평소보다 일찍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장터 좌판에 없었습니다. 집 마당에서 새 메주를 빚고 있었습니다. 재하가 마당 입구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굽은 허리로 쪼그려 앉아 콩을 으깨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50년 전 그 새댁이 헛간 문을 열던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이 손으로 낯선 청년을 먹이고 이 손으로 매년 고무신을 샀고 이 손으로 50년을 버텼습니다. 재하는 마당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왔어요. 재하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메주를 빚었습니다. 재하의 손이 서툴렀고 할머니가 그걸 봤지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같이 했습니다. 처마 끝 메주 덩어리들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고 된장 냄새가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좌판 위에는 이제 고무신이 없었습니다. 고무신은 지금 서울 회장실 책상 위 유리 케이스 안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세 통의 편지가 나란히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창업주의 편지, 영감의 편지, 그리고 문틈에서 나온 두 줄짜리 편지. 재하는 매일 아침 그 액자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경상도 방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짧게 받았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제안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고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